네이버가 지난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6분기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콘텐츠와 클라우드 부문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광고주들의 마케팅 예산 역시 축소되고 있어 4분기 실적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가 몇 달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면세점들은 내년도 사업 계획마저 세울 수 없어 답답하다는 반응입니다. 코레일이 현재 매출액의 절반에 달하는 인건비를 30%대로 낮추는 구조조정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표 창구수 축소와 무인력 확대 같은 효율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위메이드 코인 위믹스가 유통량 공시 문제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로부터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논란입니다. 위메이드는 협의체의 5회일 뿐이라며 적극 해명했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장중 1,400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달라진 증시 분위기 이번 주는 박찬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지난주 미국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을 주도한 것은 역시나 환율 안정이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10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연준의 긴축 속도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원달러 환율은 20원 가까이 내리면서 장중 1,400원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양 시장에서 모두 2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에 영향을 줄 만한 큰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중국의 경기 코로나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방금 얘기한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죠. 항생 지수가 오늘도 한 3%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네. 지금 중국에서는 당국에서 이제 봉쇄 완화 없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감이 지금 식지 않는 상황입니다. 배경을 좀 보면 지난주에 이제 당국에서 봉쇄 완화 검토 위원회를 꾸렸다는 이런 설이 제기가 됐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징에서 마라톤을 그냥 강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기대감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참고로 오늘 아침에 이제 신규 확진자가 중국에서 5,400명이 나왔거든요. 이게 반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최대로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오히려 그 봉쇄가 완화되면서 확진자가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확진자가 많아졌으니까 앞으로 봉쇄가 더 강화될 거에 대한 어떤 전조인지 아직 그 부분은 좀 헷갈리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를 좀 전망해 볼 수 있는 지금 트위터, 메타의 어떤 대량 해고 움직임이 있고요. 애플은 또 아이폰 14 그 생산 차질이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페드와치에 따르면 지금 12월 그 50bp 인상 가능성 지금 뭐 확률이 48%에서 뭐 주말 사이에 61%로 올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하향 돌파를 한 게 지금 거의 한 달 반 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좀 기조가 이제는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10월 한 달간 6% 반등을 했고 이번 달 들어서도 불과 일주일 만에 지금 4% 넘게 올랐는데요. 특히 이 달러화 강세가 꺾이면서 주춤했던 반도체 업종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달간 4% 올랐고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9% 오르면서 6만 전자 안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을 비롯해서 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강도 높은 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유가도 요즘 다시 오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국제유가는 지난주 금요일에 5% 급등을 하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이 겨울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완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외신들은 중국이 조만간 입국자에 대한 이 격리 규정을 기존 10일에서 7일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원유 수요가 가장 많은 국가인 만큼 봉쇄가 완화된다면 이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G7이 이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논의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합의한 점도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제도인데요. 이 도입이 결정되면 12월 5일부터 사실상 운송되는 이 러시아산 원유를 대상으로 이 효력이 발휘되고 내년 2월 5일부터는 러시아산 석유 제품을 전체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유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이 시장의 수급 불안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 상승에 오늘 정유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GS가 4.16% 올랐고 S-오일과 흥구석유 등 다른 정유주들도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월에는 물가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유가가 만약에 더 올라준다고 한다면은 이 10월 정점론 성립이 가능한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게다가 지금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큰 품목들을 제외한 걸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 근원 물가 상승폭이 2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이 근원 물가가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면 올해 10월 근원 물가는 3.5% 상승으로 지난 2020년까지 우하향하다가 급격하게 반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이 가격이 충격이 큰 그런 품목을 제외하고 확인하는 이 근원 물가가 이 가격 상승폭이 좀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앞서 살펴본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증시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물가 우려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은행은 내년 1분기 이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보니까 KDI가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대 수준에 그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거든요. 네. 지금 내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대 전망치가 나온다는 게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들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말에 우리 증시 괜찮은 건지 오늘 같은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연말이면 이 쇼핑 대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동시에 살아내는 이 산타 랠리가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네. 당장 이번 주 금요일 중국 최대 이 쇼핑 축제인 광군제를 시작으로 이달 말 블랙 프라이데이와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다음 달 크리스마스까지 이 장기간에 걸친 쇼핑 시즌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올 들어서 증시 변동성이 큰 가운데 물가도 조금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연말 랠리가 나오기 어렵다라는 이런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10월 FOMC에서 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예상과 달리 매파 기조를 유지하면서 12월 FOMC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점도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실적 발표에서도 이 기업들의 이익 감소가 이어지는 만큼 추세 전환은 좀처럼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쇼핑 대목의 반등을 노리는 국내 소비주도 중국과 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좀처럼 반등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주 아모레퍼시픽 등 일부 이 K뷰티 관련주가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불과 하루 만에 이 큰 폭으로 다시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소비주에 대해서 전분기 혹은 전월 대비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던 지난해까지를 회복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좀 핵심적인 이벤트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투자자들은 이 연말 투자 전략을 세우기 앞서서 이런 세 가지 이벤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예정된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이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 고웨스트 코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물가 지표입니다. 오는 10일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7.9%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12월 FOMC 이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기조가 어떻게 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에 소비주를 중심으로 단기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물가 지표, 이 FOMC 등 이 결과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들린 소식이 있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식 투자 수익이 5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 이제 과세를 하는 이런 제도인데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유예하겠다, 유예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는 연말 분위기를 가를 빅 이벤트입니다. 중간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전망이 분분한데 오민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중간 선거 현지 시간 8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한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좀 영향이 적지 않겠어요? 네, 미국의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이번 중간 선거입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 세계의 시선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선거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도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이 지지율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11월 6일 발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에서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50%,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48%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반대로 NBC 방송에서는 민주당이 48% 지지율을 받았고요. 공화당이 47%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디가 우위인지 알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디 하나 좀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좀 어떤 시나리오가 적용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수혜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11월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수혜주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이 승리하게 될 경우 수혜주로는 방산과 전통 에너지, 대형 플랫폼, 대형 제약사 위주로 꼽혔습니다. 이 UBS에서는요, 국방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이 방산주를 꼽았고, 예. 이 공화당의 중간 선거 승리 이후에 빛을 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또 석유나 석탄 등 이 전통 에너지 기업에 공화당이 우호적이라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고요. 또 고용 시장의 유연화를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이기 때문에 이 우버나 도어대시, 아마존 등 이런 대형 플랫폼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이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 2020년 당시 대선 때 선거 자금을 많이 기부를 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 일라이 릴리, 화이자, 머크 등 이 대형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수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반대로 전기차나 친환경, 배터리, 의료시설, 인프라 등 기존의 바이든 정책과 관련했던 수혜가 이어질 수 있겠죠.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수혜주가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혜는 좀 확실히 바이든 정책주에 좀 쏠려 있던 경향이 있었는데 공화당이 이기게 된다면 좀 이런 수혜를 받던 부분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거나 타격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특히 재정 정책 역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수혜주들의 좀 타격이 있을 겁니다. 특히 민주당은 통상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걸 선호하는 반면에 이 공화당은 지출을 좀 삭감하고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예. 이런 점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지원금, 이민자 지원금, 의료 지원금 등이 삭감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민주당 정부 아래에서 수혜가 있었던 신재생 에너지 투자나 이 교육 지원금, 메디케어 지원금 등이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일단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지금의 기조와 방향성을 그대로 이어가는 만큼 전략은 쭉 가져가시면 되겠지만 공화당이 승리한다는 시나리오에서는 수혜 업종이나 또 정책 방향성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 양측 수혜주들의 주가 향방도 같이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사실 증시에서는 중간 선거가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으로 시장을 누르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 선거 끝나면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중간 선거 끝나고 난 후에 과거 흐름은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근데 실제로도 전통적으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증시가 반등을 보여왔습니다. 1962년 이후에 16번의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요. 예. US뱅크에 따르면 이 중간 선거 이후 3개월 동안 S&P 500이 7.3% 평균 급등했다고 합니다. 예. 또 6개월 동안은 15.1%로 상당한 급등률을 보였습니다. 이 더 과거의 데이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더 과거 때도 이런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1934년 이후의 주가 흐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회색 구간이요. 지금까지 이 주가 흐름을 보였던 범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예. 가운데에 있는 파란색 선이 평균 값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승 곡선을 중간 선거 이후에 보여왔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중간 선거 이후에 시장 흐름이 좋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중간 선거 다음 해에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아. 이 GS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1929년 이후 집권별로 연차를 좀 측정해 봤는데요. 예. 이 기준이 대통령 집권입니다. 예. 따라서 집권 3년 차가 이 중간 선거 바로 다음 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권 3년 차, 즉 중간 선거 다음 해에 무려 17%로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다른 연차에 비해서 월등히 좀 높은 모습을 그러네요. 확인할 수 있죠. 또 재밌는 점은요. 중간 선거 결과가 행정부와 의회가 분열될 경우 주가 지수의 수익률이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열될 경우. 예, 그렇죠. 다시 말해서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다른 정당이 차지할 경우에 그렇게 나타났다는 건데요. 예. S&P 500의 12개월 수익률을 보니까요. 중간값을 추려봤을 때 갈라진 정부의 경우 10% 상승률을 보였고요. 예. 통일된 정부, 그러니까 행정부와 의회가 같았을 경우는 8%였습니다. 이 경기 침체를 제외해 봤더니 갈라진 정부에서는 12% 상승을 했고 통일된 정부에서는 9% 상승률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 수익률도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좀 한 가지 아쉬운 포인트로 지목을 해볼 수 있는 건 지금 연준의 긴축 기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수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상승 기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업계 전망은 어떤가요? 물론 맞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조언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나치게 중간 선거 이후를 과신하는 건 좀 주의해야 한다는 건데요. 우선은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하고 있어서죠. 지난주에 발표된 10월 ISM 제조업 지수가 전월보다 떨어지는 등 이 경기 상황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의 12개월 주당 순이익 추정치도요. 3개월 동안은 2.1%, 최근 한 달 동안은 1.3% 떨어졌습니다. 특히 11월 FOMC에서 최종 금리를 더 높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 역시도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US뱅크도요. 중요한 건 선거의 결과가 아니라 경제의 펀더멘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제 성장의 속도를 늦추고 또 인플레이션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연준이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에서는 얼마든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금융 서비스 업체인 찰스 수왑에서도요. 지금은 높은 인플레이션, 또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는 코로나19 등으로 중간 선거의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확실히 매크로적인 상황이 경기에 유리한 국면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셔야겠고요. 과거와는 다른 전개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 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6개 분기 만에 역성장했습니다.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성장률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IT 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먼저 오늘 발표된 실적부터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이 네이버의 3분기 매출액은 1년 전과 비교해서 19.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6% 줄었습니다. 예. 매출은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역성장했는데요. 영업이익률 역시 하락세로 1년 전보다 4.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 카카오 상황도 전해주셨지만 카카오에 이어서 네이버도 이렇게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네이버가 부진했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 3분기 영업이익 감소는 콘텐츠와 클라우드 부문의 적자 영향이 큽니다. 웹툰을 포함한 콘텐츠 부문의 3분기 적자는 1,047억 원이었습니다. 네. 이 마케팅 비용과 인수합병 비용 증가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또한 데이터 센터 관련 인프라 비용과 개발 운영 비용 증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도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은
30%에 달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23% 수준으로 내려왔던 성장률은 지난 분기엔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서치 플랫폼, 또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커머스 분야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라면은 사실 카카오 못지않게 네이버 같은 경우도 4분기 전망이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증권사 전망치를 추정해 보면은 종합해 보면은 이 4분기 매출 성장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네. 영업이익은 3% 내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측 역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외부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광고주들의 마케팅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면서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외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거시 금융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한 최근 2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입키로 한 미국 패션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 인수로 차입금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김남선 CFO는 2년 이내로 차입금 비율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포시마크의 상반기 적자가 500억 원이 넘는 상황인 만큼 내년 네이버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컨콜 발언 조금 더 좀 짚어보자면 네. 이 포시마크 관련해서 적자는 2, 3년 안에 좀 흑자 전환시킬 거고 재무제표에도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좀 발언이 나왔거든요. 네네.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건지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이 북미 시장 성과가 큰 성과가 없는 네이버로서는 이 포시마크 이 플랫폼 가입자가 8천만 명인데요. 예. 이런 1위 사업자를 인수하면서 예. 사용자들을 흡수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기존 사업들과 또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포시마크의 방문자 구매 전환율이 최근 감소하고 있고요. 네. 또 방문자 늘고 있지만 네. 1인당 평균 구매액도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마케팅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따라서 이 시장에서는 2, 3년 내는 조금 장밋빛이 아닌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앞서서 이제 외부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좀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또 토로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미국의 빅테크주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금리 인상, 고금리 상황이 테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파월 이 연준 의장이 지난주 금리 상단을 더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네이버 같은 성장주는 더 타격을 크게 받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미래 이익에 대한 할인율도 높아져서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고 있는 성장주의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금리 등 외부 환경과 이 과도한 포시마크 인수 금액 등을 이유로 증권가에서는 지난달부터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많게는 30% 이상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인데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소는 없을까요? 네, 부문별 이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의 경우 이 3분기 기준 34%에 달합니다. 현재 매출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내년부터 일본 시장으로 검색 광고를 확대하는 등 기존 고마진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의 수수료 인상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지금 적자 규모는 크지만 웹툰 등 콘텐츠가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웹툰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8%, 또 매출은 거래액은 18%고 매출은 106%나 성장했습니다. 안정화에 접어들 경우 전체 수익성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낮아진 주가 반등 시기를 언제쯤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이익률이 높은 이 고마진 사업의 경우에는 경기 둔화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신사업은 아직 적자이지만 매출은 크게 나오지만 적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로 인한 반등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거든요. 또한 성장주들의 경우 실적도 물론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의 영향이 큰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그 이후에나 주가의 추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이 최근에 배터리 소재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배터리 사업 순항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일단 롯데와 배터리 잘 매치가 되진 않거든요.
네, 보통 롯데 하면 제과 등 유통 산업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그룹 매출을 보시면요. 전체 65조 원 중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 등 석유화학 두 개사가 매출의 절반인 약 30조 원을 차지했습니다. 네. 하지만 석유화학 부분 역시 유통처럼 고성장 산업이 아니고 특히 올해 공급 과잉과 업황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롯데가 배터리 사업에 뛰어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2030년까지 배터리 소재 사업에 총 4조 원을 투자해 연간 매출 5조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배터리 사업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배터리 산업은 크게 화학, 금속, 제조로 나뉘는데요. 예. 기존 화학 분야를 살리는 방향으로 배터리 소재 사업에 롯데가 뛰어든 겁니다. 롯데는 이제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배터리 4대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에 들어가는 소재 원료들로 틈새 시장을 노린 겁니다. 반환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제조 업체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 롯데케미칼이 우리나라 동박 1위 기업이죠.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면서 속도가 좀 붙었는데요. 예. 동박은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를 감싸는 얇은 구리막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롯데케미칼에서는 2030년까지 4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긴 했는데 사실 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면서 사실 재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롯데는 이제 동종 업계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비하면 3, 4년 전부터 이제 이들 기업들은 이제 배터리 소재 사업 다각화를 시작한 것에 비하면 좀 다소 늦은 편입니다. 예, 그렇죠. 예, 롯데는 그동안 석유화학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다 올해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를 기점으로 배터리 소재 사업을 본격화했는데요. 인수 비용 관련해서도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이제 과거의 SKC, 지금의 SK넥실리스인데 비슷한 규모의 동박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당시 인수 금액이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2배 가량 되는 수준의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를 예. 롯데가 인수를 한 것인데요. 다른 그룹에 비해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건데 최근 자금 시장 경색과 맞물리면서 재무적인 부담을 이제 떠안게 된 겁니다. 특히 최근 롯데케미칼이 롯데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그룹사 자금 지원에도 나서고 있자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제 롯데케미칼 신용 등급을 하향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롯데케미칼의 영업 실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내일 3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2분기에 이어 상분기도 영업 적자가 예상됩니다. 돈은 이제 벌지는 못하고 있는데 돈을 이제 풀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를 위한 이제 납입 마감이 내년 2월까지인데 이때까지 자금 압박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사실 롯데 배터리 사업이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자금 압박 상황이 계속된다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수익이 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화학업계는 이미 3, 4년 전부터 배터리 소재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는데요. 특히 최근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전인 이제 3년 전에 비해 주가는 이제 4배 가까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올 초와 비교해서는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롯데의 경우 국내 1위 동박업체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에 성공을 했고 신동빈 회장도 이제 처음 경험 수업을 이제 시작한 곳이 롯데케미칼인 만큼 화학산업 공략에도 관심이 큽니다. 네. 당장 유의미한 매출은 없지만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제 내년 1분기 롯데케미칼 실적에 반영이 되고 전반적인 배터리 소재 사업 공장이 내년 말에 가동이 돼서 그 이후 수익이 잡힐 예정입니다. 유통과 석유화학 중심의 롯데그룹의 배터리 소재는 새로운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는데요. 우연의 일치인지 오늘 롯데케미칼의 주가는 어제보다 8% 오르며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석유화학 업황 개선 가능성에 배터리 소재라는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KB가 선정한 우량, 중소, 중견기업과 공동 주관기관들이 추천한 약 230개의 우수기업이 참여함으로써 구직자 여러분들의 꼭 맞는 다양하고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17년에 제가 취업했을 당시보다 확실히 지금 22년도 하반기 채용이 구인난이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이 IT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 쪽에서는 개발자 구인난이 이제 계속 가속화되고 있어가지고 기업은 이제 여러 사람들, 여러 직무들이 모여서 같이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팀워크나 협동심을 갖춘 인재를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면세점 입찰 공고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와 관세청의 힘겨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 이게 뭐 수개월째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이 때문에 지금 면세점 업계가 소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솔직히 뭐 연말 되면 모든 산업계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매진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면세업계는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문제인 거죠. 예.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인천공항 면세점에 어느 규모로 어떤 수수료율로 입점할지 정하지 못하면서 답답하다는 입장인 건데요. 특히 이번 입찰로 10년간의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거죠. 이렇다 할 선정 기준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지금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입찰을 해야 되는 면세점 사업권이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원래는 이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이 총 21개인데 예. 신규 입찰 대상으로 나올 사업권은 15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지금 제1 여객터미널에 9개 매장이고 제2터미널에 6개 총 그래서 15개인데요. 예. 이 1터미널은요. 2020년 세 번의 유찰로 지금 공실 상태입니다. 그리고 2터미널은 내년 1월 중순 만료입니다. 지금 공항 면세점 입찰이 특허 발부일로부터 보통 6개월 전에 이뤄진다는 점을 볼 때 지금 뭐 내년 1월인데 이 터미널 같은 경우 지금 이미 한참 늦은 셈인 거죠. 그리고 사업자에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준비 기간이 최소 4개월가량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아무 계획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문제가 좀 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입찰은 T1, T2 사업권이 한 번에 나온다. 이것만 정해진 상태입니다. 네, 일단 입찰 공고가 늦어진 이유가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네.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겁니까? 우선 이제 신규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좀 갈등이 있었는데요. 네. 이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기존 공사의 단수 추천에서 복수 추천으로 좀 바꿀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양측은 갈등을 조금 이어오다가 지난 8월 사업자 복수 추천 방식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청의 입장을 좀 들어준 거죠. 그런데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인천공항공사는 왜 우리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 비율을 좀 조정을 해줬습니다. 네네. 기존에는 관세청과 공사가 각각 75점, 25점, 그래서 3대 1의 비율이었다면 이제는 1대1, 50점, 50점 이렇게 해서 공사의 반영 비율을 좀 높여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좀 주고받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전과 달리 사실 면세점 이제 사업권 관련해서 관세청이 좀 개입을 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공항공사의 단독 선정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우선 이제 관세법 176조를 근거로 해서 선정 방식 변경을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법은 관세청 보세 판매장 특허 심사위원회가 특허 신청자를 평가 및 선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세법이 뭐 올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도 이 관세법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좀 인천공항 면세점 선정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뭐 면세업이 코로나19로 계속 직격탄을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딴 지원책을 좀 내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관세청도 일정 부분 좀 관여하겠다 이런 아. 의지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세청이 좀 관여를 하겠다 이렇게 좀 첫 번째 요인을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측의 갈등이 이게 끝이 아니라면서요? 네, 이제 사업군 구획 조정도 좀 갈등이 있었는데 이 예. 사업군 구획이 뭐냐라고 하면 면세점 보면 패션 명품 업계 또 몰려 있고 네. 패션이 있고 또 담배 주류 구역이 또 따로 있고 화장품 나뉘어져 구역이 있죠, 예. 여러 개 있잖아요. 예. 이런 사업군 구획인데 이 공항공사는 이 사업 구역 분할을 좀 최소화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청은 그렇게 하면 입찰 경쟁이 좀 과열되지 않겠냐 예. 방지를 위해서 여러 구역으로 좀 나누자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제 면세점 업계 입장에서도
공항공사 입장대로 분할이 좀 최소화되면 경쟁이 좀 가열되면서 우리가 좀 오버베팅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좀 반대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양측은 합의하에 이 사업 구역 분할을 기존보다 좀 넓힌 것으로 좀 전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관세청의 입장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면세점을 두고도 좀 신경전이 이어졌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스마트 면세점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공항 면세점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아놓은 통합 앱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공항에서 이제 출국 30분 전까지 면세품을 구매하고 매장에서 찾는 서비스입니다. 이 갈등을 빚은 건요, 이 스마트 면세점 수수료율입니다. 관세청은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되니까 인천공항에 입점된 오프라인 면세점의 수수료율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기존 매장처럼 매출의 40에서 50%를 수수료율로 매기는 건 좀 과도하다는 설명이죠. 반면 이제 공항공사는 오프라인 매장과 판매 요율을 좀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서도 이제 또 관세청의 입장이 좀 반영이 됐는데 수수료율을 좀 확 낮추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지금 뭐 요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얘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좀 몇 가지씩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입찰이 곧 진행된다고 봐도 될까요? 지금 관세청 측은 합의를 거의 다 완료했다 이렇게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찰 공고는 빨라야 내년에나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일단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근데 이게 왜 늦어지는 겁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임대료 방식인데 그 임대료를 두고서 인천공항공사가 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찰되지 않으면서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면 인천공항에 이용객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용객 수가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임대료가 이제 주 수익원인데 여기서 크게 베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상황이 좋아지면 좀 내겠다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국내 면세업계 중요 국가인 중국이 여전히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손인 중국 손님들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지금 일본 등 아시아 국가가 관광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서 중국도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좀 기대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면세점 정상화 기대감이 올라올 때쯤 입찰 공고를 내야 임대료도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고 입찰도 흥행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방식을 불리하게 가져가느니 입찰 공고를 차라리 늦게 내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럼 관련해서 좀 언급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수익을 일정 부분 좀 보장해줄 고정 임대료 방식에다가 매출 연동 방식을 좀 섞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실적과 관계없이 정해진 임대료를 내는 그 고정 임대료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방식이라면 솔직히 면세점 업계 어느 누구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죠. 사실상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고심이 클 거예요. 임대료 수익은 내야겠고 흥행도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정 임대료 방식만을 고수하진 못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앞서 인천공항은 세 차례 유찰을 경험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경험 삼아서 좀 고려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공항공사에서는 고정 임대료의 매출 연동 방식을 섞는 쪽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면세점 업계에서는 사실상 완전 매출 연동제 도입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걸 좀 바라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공항이 이 고정 임대료 방식을 좀 도입하는 사례가 좀 드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항이죠. 홍콩 첵납콕 공항 그리고 싱가포르 창이 공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매출 연동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면세점 업계 실적이 몇 년째 좋지 못하잖아요. 업계에서 가장 앞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신라 면세점이 매출은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월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이 매출 1조인데 단 6억에 불과합니다. 수익성 위주의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처럼 불리한 그런 조건을 감내하면서 사업을 확장하진 않을 거다. 이게 바로 면세점 업계의 분위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PF 채무불이행 사태발 증권업계 위기설이 점차 루머에서 현실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금 구하기 어려워진 일부 중소형 증권사에서는 구조조정 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한때 증권업계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지만 레고랜드발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 부도 사태로 캐시카우는 폭탄으로 돌변했습니다. 10월 4일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부동산 PF ABCP 시장이 조금 마비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증권사까지 좀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인데요. 채무 보증을 섰던 증권사들은 ABCP와 ABS-TV 차환에 실패하면 자체 자금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차환에 실패한 일부 증권사들은 자체 자금을 투입해 발등에 불을 끄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이달에만 10조 원, 내년 상반기까지 75조 원을 넘습니다. 넘치던 유동성이 한꺼번에 마르자 증권사들은 현금 확보와 함께 허리띠를 바짝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분기 기준 NH투자증권과 KB증권은 관리비를 1년 만에 10% 넘게 줄였습니다. 경비 최소화로 비용 다이어트에 나서는 가운데 사업부 폐지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부동산 PF 관련 사업을 담당했던 구조화 금융본부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법인 영업TV나 IB팀이나 지금 당장 한 1년 정도는 당장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서를 폐지하는 거죠. 한 1년 정도는 채권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IB 시장이라든지 법인 영업팀을 아예 폐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소형 증권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사업부와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데 특히 돈을 쓰는 부서로 인식되어 온 리서치본부 감원이 당장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최근 KF투자증권은 애널리스트 18명이 소속된 리서치본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F투자증권만의 일이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채권과 주식시장 상황이 정말 불안한 상황에서 중소형 증권사가 엄청 타격을 받죠. 진짜로 살아남고 보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당장 비용을 줄이거나 다른 사업에 집중하거나 그렇게 해서 카카오페이 증권은 리서치 사업을 중단하며 기존 애널리스트를 리테일 사업부로 옮겼습니다. 증권사들이 2018년부터 4년 동안 벌어들인 평균 순이익은 이전 17년간 평균치의 4배가량.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증권업계가 예상치 못한 빙하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코레일이 내년부터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근로자 사망에 열차 탈선까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오히려 안전과 직결된 유지보수 인력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방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코레일의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장기 경영 목표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매출 대비 45%를 차지하던 인건비 비중을 내년부터 37%로 낮출 계획입니다. 지난해 작성한 5개년 계획보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30%대 진입 시기가 1년 빨라지는 겁니다. 통상 공기업들은 적자 해소를 위해 중장기 경영 목표와 재무 전망, 개선 방안 등을 담은 5개년 계획을 매년 작성하는데 코레일이 지난달 이 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한 데는 최근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코레일은 인건비를 줄여 만성적자와 높은 부채 비율에 시달리는 재무구조 개선 시점을 내후년으로 앞당긴다는 목표입니다. 문제는 올해에만 근로자가 4명 사망하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난 상황에서 철도 안전과 직결된 차량 정비나 유지보수 인력의 대대적인 감축이 예고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열차가 출발하기 전 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입판 업무의 경우 무선 제어 시스템 도입을 넘어 오는 2026년 전면 자동화를 추진합니다. 차량 유지 보수와 구조물 점검에 로봇이나 드론을 활용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로를 보수할 때도 기계를 씁니다. 이 밖에 매표 창구를 줄이고 KTX 셀프 체크인을 도입해 승객 대면 인력을 줄이고 관제 인력 등을 감축해 5년간 무인력을 13개 늘립니다. 아울러 업무 난이도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직무급제도 기존 간부급 직원에서 2년 뒤 전 직원에 확대 도입됩니다. 한편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지난 3월 대전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연이어 발생한 사고 원인 조사와 더불어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벌써부터 불안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만하게 운영됐던 재정을 정상화하겠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막고 대통령실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겠다라며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는데 지난 12구 참사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시장은 조그만 불확실성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63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예산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위기 속에 경기 침체 우려와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쳐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지만 여야 대치에 그 어느 때보다 예산안 타결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을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한 상황.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완화 등 부자 감세를 막고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감액해 10대 민생 예산을 5조 원가량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여기에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방만하게 운영했던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며 원안 통과 방침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예산안 심의가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은 물론 연말을 넘겨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출 계획의 절반밖에 쓰지 못하는 준예산 체제가 현실화될 경우 경기 하락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준예산은 운영비와 인건비, 계속사업비와 같이 법에 규정된 사업만 지출해야 하므로 신규 사업은 할 수 없게 돼 투자나 예산 집행의 적기를 놓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1960년 제도 도입 이후 준예산이 편성된 전례가 없어 구체적인 지침을 명시한 하위 법령도 없다 보니 실제 집행 과정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준예산은 실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거의 정부 셧다운일걸요. 대량 지출 하나도 제대로 지출 못할 것 같아요. 야당의 법인세 인하 반대로 예산 부수 법률로서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는 세법 개정안 논의가 더딘 것도 내년 경제엔 악재입니다. 경제 6단체는 오늘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 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난다며 내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불확실한 유통량을 이유로 상장 폐지 기로에 놓였습니다. 위메이드 측은 상폐 가능성은 없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는데 하지만 앞서 테라루나 사태를 겪었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당국의 직접적인 규제 칼날을 피하기 위해 더 엄격하게 심사에 나설 조짐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위믹스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닥사는 위믹스의 계획과 실제 유통량 차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신뢰성 부족이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유통계획 관련 기준이 없고 완벽하게 이를 지키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장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릅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위믹스 중 절반에 대해 위메이드는 차입을 위해 예치해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디파이는 일종의 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청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테라루나를 폭락으로 이끈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과거 여러 가상자산들이 유통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재 수순을 밟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됩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닥사에서 이제 그런 조치를 지금 받은 거거든요. 투자자를 볼모로 해서 상폐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 자정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부분에 더 좀을 맞춰가지고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게다가 금융위가 관리 감독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위믹스에 대한 판단에 따라 화살이 거래소로 향할 수 있어 자칫하다 당국이 자율보다는 규제에 힘을 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차입 물량에 대해 일부 상환하는 등 상폐 피하기에 나선 가운데 업비트는 유의 종목 지정 후 2주간 검토 절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위믹스의 지정 연장, 해제
상패 등에 대한 결정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외식업계가 요즘 이국적인 맛을 입힌 브랜드와 메뉴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정치를 느껴보고는 싶지만 아직까진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을 공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치킨업계 3위 BBQ가 오늘 선보인 신제품은 자메이카 전통 소스를 활용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고기에 바르는 저크 소스에 알싸하면서도 매콤한 한국식 청양고추를 가미했습니다. 신제품과 함께 레게풍의 광고 음원도 출원했는데 이국적인 맛과 풍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2019년도부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떤 해외여행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든지 외국 음식에 대한 갈망이 높아진다는 점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끌기 위해서 MZ세대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맛에 대한 트렌드를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외식업체들이 최근 외국 음식에 대한 높은 수요를 겨냥해 이와 관련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셔오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이국적인 음식으로나마 힐링하려는 이른바 푸드트립이 대세로 떠오르면서입니다. 앞서 교촌치킨은 팔각과 정향 등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많이 활용되는 향신료를 이용한 메뉴를 출시했고 BHC는 아예 미국 수제버거 브랜드를 가져와 국내 시장에 론칭하기도 했습니다. 슈퍼두퍼 강남점에서는 미국의 본토의 맛과 한국 정세에 맞춘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면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코로나 기간 전국 외국 음식 매장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매년 6% 정도 증가하던 외국 음식점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엔 2배 이상 늘며 예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외식업계 다양성 경쟁을 이끌어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모친인 고 손봉남 CJ그룹 고문 빈소에 정재계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조문 이틀째인 오늘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CJ그룹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송 고문은 그룹 69주년 창립 기념일인 지난 5일 향년 89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송 고문은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의 CJ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이재환 재산홀딩스 회장 3남매를 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2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3 스마트폰 모든 제품에 퀄컴의 최고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퀄컴의 CFO는 최근 열린 실적 설명회에서 갤럭시 S23에서의 퀄컴 AP 탑재폰 비율이 100%로 올라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에 해당하는 반도체입니다. 퀄컴은 통신칩 분야 세계 1위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 퀄컴의 AP는 앞서 갤럭시 S21에서 50%, 22에서 75%가 적용됐습니다. 이번 S23에 퀄컴 칩만 넣기로 한 건 지난 22대 불거진 품질 논란을 더 이상 겪지 않겠다는 노태문 MX 사업부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에서입니다. 갤럭시 S23에 들어갈 퀄컴의 신형 AP는 대만 TSMC 4나노 공정에서 양산된 것으로 전작 대비 20% 정도 성능이 개선됐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10위권 대형 제약사와 위탁개발 CDO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제임스 박 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 영업센터장이 세계 제약바이오 산업 컨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이번 빅파마와의 계약이 성사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O 사업 대상이 중소형 바이오텍 중심에서 글로벌 빅파마로 넓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만 위탁 개발 생산인 CDMO 사업에 본격 뛰어드는 건 시기상조라고 봤다고 합니다. 박 부사장은 현재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20년 전의 항체 의약품 상황과 비슷하다며 오히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항체 의약품 개발 성과가 이어지며 이 분야 생산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